내일입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본격적인 4년의 임기를 시작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대치가 아닌 협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청와대 행정관을 역임한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내일 이제 20대 국회가 막이 오릅니다. 할 일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산더미입니다. 지금 19대에서 처리하지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많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단어 중에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게 협치입니다. 협동해서 다스린다, 협동해서 어떤 일을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국회 협치. 김만흠 원장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협치란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을 상당히 갖고 있다는 점에서 예전보다 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협치가 단지 협력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본인의 입장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도 감안해서 법을 만든다거나 또 국회를 운영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00% 본인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하더라도 서로 협력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회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은 국회에 정해진 규칙이 있긴 하지만은요. 또 하나 동시에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교섭단체끼리 협의해서 한다든가 협치의 내용들을 같이 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이 잘 안 됐을 때 그동안에 국회가 동물국회가 된다느니 식물국회가 된다느니 그랬었는데요. 예. 이런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런데 대신에 이제 국회 운영이 단지 여야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요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또 청와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당이 청와대의 관계를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게 1차적인 변수가 되겠고요. 이게 잘 된다는 전제 속에서 이제 국회가 여야 간의 관계인데 현재 의장당 구성이라는 이런 거 봤을 때는 비교적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의장단은 다음 질문은 여쭤보고요. 일단 3당 체제가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20대 국회. 네, 20대 국회는 협치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됐고요. 또 3당 체제이기 때문에 어느 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안건을 상정하고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아까 우리 김만흠 원장 말씀하신 대로 국회 내에서 여야 간의 어떤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행정부와 의회 간의 협치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올랐습니다. 네. 이번 20대 국회는 좀 산뜻하게 속도감 있게 출발했는데요. 법정 기한을 비록 4일을 넘겼지만 역대 국회에 비했을 때 원구성이 상당히 빨랐고 그만큼 또 여야 간의 협력과 협치도 잘 됐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협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협치라는 것은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 해야 할 일이 산적하게 지금 여야 간에 첨예한 이슈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협력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 국회의장단 조금 전에 김만흠 원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구성이 됐습니다. 최초죠. 3명 모두 지금 호남 인사로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호남 인사끼리 어떻게 협력이 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리고 또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아다시피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갔을 때 가장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애초에 전쳐졌었고요. 네. 만약에 상관없이 다수가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아니고 야당 쪽에서 선출한다 한다면은 정세균 의장으로 결정이 될 가능성이 애초에 컸었죠. 그만큼 상당히 여러 사람들 조율하는 그런 관리자의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심재철 또 새누리당 소속의 부의장의 경우는 지금 새누리당 소속의 5선 의원 중에서 사실상은 거의 유일하게 국회 부의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었죠. 나머지 분들은 있지만 정병국 의원이라든가 유주영 의원이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또 이제 당 대표 가능성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심재철 의원이 될 가능성이 많았었고요. 나머지 또 이제 국민의당 소속의 박주선 부의장은 보니까 천정배 의원 한 사람 빼놓고 나머지 다선수가 4선 의원들인데 다 6사람 전부 다 호남 출신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의장에다가 여야 부의장에다 호남 출신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사적인 이런 연고도 있지만은 아마 이번 국회에는 부의장들과 더불어서 운영한다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전에는 부의장단이 있었지만은요. 여야 원내 대표하고 정의와 국회의장하고 만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부의장들의 역할이 없었는데 만약에 국회 원내 대표단이라든가 국회의장단 간에 뭔가 협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부의장단도 같이 가세해서 한다면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구성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좀 더 보완하면요. 국회법 12조에 보면은 국회 부의장은 국회의장이 사고 시에만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국회 부의장 역할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호남 출신들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게 됐고요. 또 공교롭게도 3당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또 새누리당, 또 국민의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맡게 됐습니다. 아까 김만흠 원장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유명무실했던 부의장의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의장과 부의장 간의 의장단의 어떤 협의체를 예. 만들 필요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20대 국회는 협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당대표라든지 원내대표에게 맡겨두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법안 상정이라든지 의안 상정 과정에서 국회의장과 부의장들이 협의해서 서로 조정과 타협을 이루어내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런 점에서는 우리 정세균 국회의장의 그 타협과 조정 또 소통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아무래도 3당 간의 의견이 충돌할 때 중재 역할을 하는 것이 국회의장의 역할이고요. 여러 가지 지금 중요할 텐데 일단 3당의 원내 지도부가 오늘 어쨌든 지금 골프 회동을 가졌습니다.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박지원 원내 대표는 빠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신 원내 부대표가 참여했고요. 자,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가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 것 같습니까? 특별하게 정책은 의미를 부여한다기보다는요. 예. 김종인 대표가 그중에 제일 연장자니까 3당 또 원내 대표를 하면 딱 4명 한 팀이 딱 당이 돼요. 또 네. 보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 대표는 본인이 이제 골프를 운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김관영 수석 부대표를 참석을 시키고 그랬었는데요. 네. 그냥 특별하게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기보다는 김종인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그냥 이제 새로 20대 국회 출범하니까 잘해보자 이런 정도 일반적인 얘기겠고요. 구체적으로 안건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갈 것인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아마 최연장자고 가니까 좋은 분위기 만들려고 사적인 모임을 한번 주선했다. 네. 이 정도로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원구성 협상이라든지 많은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골프 회동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좀 오갔을까요? 아마도 상당히 저는 정치적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일 이제 20대 국회가 개원되고 시작 출범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1당 대표로서 그리고 최고령 국회의원으로서 김종인 대표가 예. 3당 원내 대표들을 초청해서 비록 골프를 쳤지만은 그 속에서 앞으로 20대 국회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20대 국회의 협력과 협치라든지 또 쟁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깊이 있는 이야기는 오고 가지는 않았겠지만 예. 그래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하자 이렇게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면서 예. 협력과 소통을 강조했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20대 국회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전망을 해봤다면 이제 각 당에서 일어난 일들 좀 정리해 보죠. 상임위원장 인선이 하나씩 정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8개 상임위에 대해서 이제 내정자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헌정 사상 최초로 여성인 김현미 의원이 내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이제 상임위원장 임명된 사람 중에서 검색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김현미 의원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얘기하신 대로 이제 김현미 의원이 3선의 김현미 여성 의원인데 예. 최초로 예결위원장이 됐죠. 그런데 예산을 다룬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상임위 중에 하나지만은 실질 역할에 있어서는 이제 1년 내내 이제 역할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기국회 이후에 주로 활동을 하고 한 3개월 정도 활동한다고 돼 있고요. 네. 더구나 이게 여야 간의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하고 협의가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실제로는 여야 간에 상당히 얘기는 간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이제 상임위원장을 배정을 할 때 이쪽 위원장을 맡으면은 다른 기회에 다른 위원장을 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우선적으로 맡을 것인가 등등 아마 고려했을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 예결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맡아버리면은 다음 기회에 다른 위원장을 맡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율하는 가운데 예. 김현미 위원장이 이제 신임 위원장을 맡게 됐었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여성 최초로 예결위원장을 맡았는데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현재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자동으로 이제 예결위 내부에서 타협을 못 보더라도 국회 안대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과거만큼은 역할이 크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최종 타결하고 또 국회 예결위를 운영하는데 위원장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임 지금 김현미 의원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게 실세 중에 사실 뭐 실세로 평가받는 위원장 중에 자리가 하나고요. 근데 지금 어쨌든 문재인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지금 김현미 의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 자리를 첫 번째 맡았어요.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뭐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내년 2017년 예산을 이제 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넘어온 거를 심사하게 되는데 네. 그 예산 배정 과정에서 아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지역이라든지 네. 또 예산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예산을 배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아까 우리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지만은
사실은 작년도 정부 예산 약 400조 되는데 400조 원이 제대로 쓰여졌느냐 이제 결산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9월 달에 이송되게 될 예산안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죠.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들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쪽지를 전해주면서 자기 지역의 예산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정도로 쪽지 예산이죠, 유명한. 예. 그래서 예결특별위원장의 권한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 자리에 지금 어쨌든 친문 계열 이 자리에 앉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잠시 뒤에 이제 뭐 상임위 전체적인 그림, 그다음에 당권 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계파 갈등 속에서 친문 이쪽에 어느 정도 힘이 실린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성상으로 예. 지금 인적 123명 구성상으로 봤을 때 친문계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이 사람 저 사람들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친문계열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구나 현재 이제 주로 이제 상임위원장을 맡는 사람들이 3, 4선인데요. 2004년 이른바 탄핵 정국 속에서 당선이 됐던 이른바 탄도리들이 한 번도 탈락하지 않고 계속 지금 국회에 남아있다면 4선이 되는 거고요. 예. 중간에 한 번 정도 빠지면 3선이 되는 케이스입니다. 계속 된 케이스가 이제 이번에 상임위원장을 안 맡았습니다만은 조정식 의원은 맡을 가능성이 있죠. 조정식 무슨 예. 안민석 이런 분들이 4선이 되는 거고 중간에 한 번 빠졌던 케이스가 우상호 지금 원내대표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결과적으로 누가 맡더라도 대체로 친문계열이 맡을 가능성이 좀 많긴 합니다. 예. 아까 나왔던 그 예결특위 관련 부분은요. 사실상 여야 간의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냥 자동적으로 정부 안이 넘어도록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 야당의 예결위원장이 과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일까? 네. 이것은 조금 의문점으로 남기는 합니다. 자, 지금 조금 전에 뭐 그래픽으로 다른 상임위 지금 내정자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보면서 좀 얘기를 더 나눠볼까요? 서성교 원장님, 지금 일단 보건복지위원장의 양승조 의원, 국토교통위원장의 조정식 의원, 윤리위원장의 백재현 의원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내부적으로 신경전이 좀 팽팽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예. 국회 상임위원장은 일반 우리 국민들과 시청자들은 피부로 잘 느끼지 못하지만은 네. 국회 내에서는 꽃이라고 불리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국회의원들은 보통 차관급 대우를 받지만은 국회 상임위원장은 장관급 장관급이죠. 예우를 받습니다. 사무실도 본관에서 굉장히 크고요. 또 직원도 여분으로 더 쓸 수 있고 네. 또 판공비라든지 쓸 수 있는 돈이 한 달에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선 이상 의원들이 꼭 상임위원장을 맡으려고 굉장히 치열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예. 이번에 그 더불어민주당은 8석의 그 상임위원장을 맡게 됐는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조정을 능력을 발휘해서 네. 인선이 빨리 잘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문성과 또 경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상임위원장 위원장 배분을 적절하게 잘했다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우상호 그 원내대표와 김종인 대표 간의 어떤 그 구심점 예. 리더십이 예. 잘 발휘됐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누리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8개 상임위원장 몫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뭐 교통정리 과정이 좀 복잡한 것 같습니다. 8개 중에서 지금 한 3개 정도는 거의 뭐 확실시가 되고 있고 그중에서 몇 개는 내부 조율 중이고 몇 개는 경선 치러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이제 오늘까지 좀 논의가 된 것 중에서 마지막 확정이 되지 않는 분위기를 남기고 있는 3개 정도 되겠죠. 네. 뭐 극단적으로 3군데가 다 이제 경선이 갈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는 상임위원장이 과거에도 물론 경선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밤을 거치면서 내일 본회의가 열리기 이전에 되게 조금 정리는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국회라는 것이 전반기 후반기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반기 때는 내가 맡고 후반기 때는 당신이 맡고 이런 식으로 조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게 또 정 어렵다면은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가 제안하다시피 원래는 지금 상임위원장 국회법에 따라서는 2년 임기가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2년이고 위원장도 2년이 돼 있지만은 네. 서로 간의 합의에 따라서 1년씩 나눠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조정이 가능해서 아마 조정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어려운 이유는 아다시피 현재 국민의당이 등장하기 전에는 지금 18개 중에서 새누리당이 10개를 가져갔었죠. 예. 이번에 이제 2개가 줄어든 데다가 또 일부 중요한 부분을 제1당이었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뺏기게 된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지망자는 많은데 이제 자리는 부족해져서 예. 이런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 전 후반기에 서로 조정하는 부분 형식상의 제도적인 임기는 2년이지만은 1년씩 나눠서 조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은 오늘 나머지 하루 동안에 뭔가 조정과 타협이 가능할 걸로 예. 보입니다.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정무위원장, 기획재정위원장, 안행위원장 후보들에서 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1년으로 계속 뭐 나눠 하자 이렇게 제안이 되고 이게 뭐 설득이 된다면 뭐 나눠 먹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국회법에는 상임위원장 임기가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 40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기는 1년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네. 그런 관례에 봤을 때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 동안 지속하는 게 상임위원회 전문성과 안정성을 위해서는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상임위원장을 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1년씩 이렇게 나눠먹기 편법이고 꼼수로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는데 상임위원장 임기 부분을 국회법에 명시해서 네. 2년으로 할지 아니면 1년으로 할지 이 부분도 정리정돈이 조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현재는 상임위원회 임기와 같이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이면 대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얘기했다시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는 방법을 제시한다면 할 수 있을 건데요. 그동안에는 공식적으로 2년으로 하더라도 서로 간의 사보임을 통해서 조정한다든가 예를 들면 한 사람의 꼭 굳이 2년 동안 임기가 갈 필요가 없을 경우 심지어는 몇 개월을 갖다 바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일부 조정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진석 원내대표는 오히려 법적으로 좀 1년으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주제를 바꿔보면요. 이제 각 당의 뭐 당권 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민주를 보면요. 여성 최초의 5선이죠. 추다르크로 불리는 추미애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당권 도전에 지금 의사를 밝혔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추미애 의원 여성 5선 지금 현재로서는 최다선이죠. 이제 지난번에 당 원내대표도 하고 비대위 대표도 했던 박영선 여성 의원이 이제 4선인 셈이니까 예. 국회 원내에서는 지금 최다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5선 의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미경 의원의 경우에는 비례대표를 겸해서 5선이 됐었고요. 지역구만을 통해서 지금 5선이 된 케이스는 과거에 이제 박순천 대표를 포함해서 여성으로서는 최다선이지 5선입니다. 네. 아마 그래서 당으로서는 대표를 충분히 출마할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변수는 추미애 의원의 가능성은 지금 원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 비롯해서 이른바 당의 주도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 계열 속에서 과연 추미애 의원을 지지하는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겁니다. 이걸 중요한 변수로 보는 이유는 네. 현재 국회의장도 있고 당의 대권 경쟁 과정도 있고 했을 때 만약에 문재인 대표를 봤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 오히려 자기 편만으로 쏠리는 분위기를 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차기의 본인의 대권의 길에도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세력을 심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다른 예. 한편으로는 뭔가 좀 안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현 당권을 지망하는 여러 경쟁 세력들 중에서 예. 어느 쪽으로 기울 것인가 이게 변수가 될 겁니다. 지금 뭐 당대표 출마 시동을 거는 의원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뭐 추미애 의원도 있고요.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 신경민 의원, 또 이종걸 의원, 또 김부겸 의원, 박영선 의원, 또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이 모든 면면을 볼 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개파 갈등에 대한 것도 측면도 좀 살펴봐야 되고요. 김부겸 의원이 과연 당권을 도전할 것인가 이것도 관심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권 도전에 대해서. 네, 김부겸 의원이 그동안에 대구에서 당선된 이후에 네. 대권에 도전할 것이냐, 당권에 도전할 것이냐 추측도 많고 본인도 결심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도 뭐 고민 중이다. 뭐 대권에 도전할 확률도 50%, 네. 또 당권에 도전할 확률도 50% 이렇게 이야기인데 최근의 이야기를 보면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기에는 아직 세가 약하고 네. 좀 힘이 버겁다. 그래서 당 대표를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이런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기존에 얘기했던 게 당권 도전, 대권 도전 분리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는요. 예, 분리한다고 네. 하더라도요. 예, 김부겸 의원의 경우에는 만약에 당권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대권 도전의 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개 다 같이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다만 다른 후보들하고 경쟁 관계인데요. 다 지금 지망하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김진표 의원의 경우는 또 상당히 중도적인 성향으로 여러 가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있겠고요. 그동안에 또 이제 관료 장관 생활도 부총리를 두 개나 한 경험도 있고 송영길 의원은 또 이제 새로운 세대 교체를 주장하는 이런 측면도 있고 예. 또 김부겸 의원 말씀하셨다시피요. 네. 그동안에 굉장히 주목은 받았지만은 그렇게 당권을 한번 거칠 수 있다면은 본인의 무게감을 실르는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예. 그래서 대권의 길을 포기한다기보다는 예. 본인의 뭔가 기운을 살린다는 차원에서 예. 당권 도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최근에 좀 늘고 있는 어떻게 것 같습니다. 보십니까, 소승 원장님께서? 예. 네, 일단은 이제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이제 치러야 되기 때문에 대선에서 어떤 그 의원을 후보를 당 대표로 내세우느냐에 따라서 네. 표가 확장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할 텐데 예. 결국 이제 김부겸 의원이
대구에서 2번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이번에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수도권, 그다음에 PK, 부산, 경남 중심으로 네.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김부겸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면 예. TK 지역도 상당 부분 새로 확장할 수 있고 또 김부겸 의원이 이념적으로 보면 네. 그 더불어민주당의 진보라기보다는 중도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도 상당히 확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친노 그룹이나 네. 친문재인 그룹에서도 아마 김부겸 의원을 당권 도전에 설득할 가능성이 있고 또 예. 비노계 입장에 봤을 때도 그 더불어민주당이 친노 중심의 정당으로 운영되기보다는 김부겸 의원이 당권을 맡아서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하면서 친문 세력과 비문 세력 간의 예. 화합과 조정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양쪽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앞으로 77일 전당대회까지 어떻게 이야기 이루어질지 좀 궁금합니다. 자, 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국민의당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수민 의원의 리베이트 의혹 파장이 갈수록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심각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 정말 큰 문제 같습니다. 이게 국민의당 최근에 이제 원 구성 과정에서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잘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바로 이 문제가 터지고 있죠. 예. 물론 지금 이게 공식적인 수사를 거쳐서 결론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가 수사 의뢰도 아니고 고발 조치를 할 정도였으면 적어도 김수민 의원의 문제의 경우에 상당히 심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이게 문제는 김수민 의원 한 사람 문제, 한정되는 문제로 과연 초점이 좁혀질 것인가, 예. 아니면은 당의 전체적인 사무 운영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김수민 의원의 공천 과정의 문제까지 확산될 것인가에 따라서 파장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 만약 얘기했던 세 부분까지 확장된다면은 상당히 국민당에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인데 예. 그러나 구체적으로 결과를 좀 봐야겠죠. 어쨌든 간에 국민의당은 내부적으로 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국민들 앞에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처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예, 서성교 원장님, 일단 이 리베이트 문제도 문제지만 공천 과정에 대해서 자문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네, 그 김수민 의원이 청년 비례대표로 공천을 받았는데 본인이 공천을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선 가능성인 7번에 배정이 됐는데 예. 이 과정을 두고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비례대표라는 것은 지역구에 출마해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힘든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또 각종 직능단체의 대표성을 가진 분들을 국회에 들어가서 그 직능단체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례대표를 선정하는데 이번에 그 김수민 의원 그 국민의당 비례대표 선정 과정이 상당히 베일에 사여져 있습니다. 네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아까 우리 김만원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그 국민의당이 지향하고 있는 새정치라는 것은 과거에 있던 어떤 잘못된 관행이라든지 편법이라든지 이런 것부터 탈피해서 법과 원칙대로 지켜나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한데 네. 정치적 관점에서 국민의당에서 빨리 조사를 해서 예. 국민한테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예. 그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는 게 도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이 공천 과정에서 나온 자문까지도 좀 실효성 있는 대답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만원 한국정치 아카데미 원장, 또 서성교 바른정책연구원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